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금요일에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마중물 토크를 해보는 시간, 건방진 논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들어오고 계실 텐데 오늘의 좋은 소식은 뭐냐? 늑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방송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있는 방송인 건 알겠지만 여러분께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앞에 건장한 남성이 한 9-10명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늑구 이거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썼던 늑구 모형인데 개 아니야? 예, 늑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제가 대전 출신이거든요. 대전 시민들이 늑구의 귀환을 그렇게 많이 바랬고 사실은 늑구의 귀환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동물 애호가들 이런 분들이 워낙에 많이 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 아십니까? 심지어 늑구 갤러리 같은 게 생겼다고 하고 어디 가니 늑구맵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국내 네티즌들이 늑구의 이 활동 반경을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니 늑구맵까지 만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늑구가 이게 언제 돌아오나 했는데 기적과 같이 오늘 시간으로 자정을 좀 넘긴 시간에 12시 한 반 넘어가지고 막 이제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야 정말 안도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그 명예 대전 시민으로서 명예가 아니구나 진짜 대전 시민으로서 대전에는 이제 새로운 관광 상품이 생겼습니다. 대전역에 내리시면은요. 일단은 대전 5월드에 가가지고 늑구와 늑구의 친구들 일단 보고 와야 됩니다. 일단 거기 한번 찍고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 갔다 와야 되느냐? 당연히 성심당을 가야 되죠. 근데 성심당 가기 전에 은행동에 들러가지고 두부 두루치기를 잡숫고 그런 다음에 빵을 사서 귀환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부산에 계신 분들, 전국 각지에 이제 빵지술래 대전에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늑구를 보러 5월드도 좀 살려주시라. 이게 제가 5월드도요.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 대전 도시공사라는 데 산하 기관으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한 3,300억 정도의 이 동물원 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뭐 놀이동산 만들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살펴보면은 이 동물 사육사들이나 이 동물 전문가분들을 제대로 데려오지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9명이서 한 50마리의 늑대를 본다고 하니까 한 사람당 17마리를 넘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관리 소홀 문제가 생기고 몇 년 전에 이 뽀롱이라고 하는 퓨마가 또 이제 탈출한 나머지 이 4시간 만에 뭐요? 아이 4시간 만에 뽀롱이를 사살을 하는 엽사가 직접 사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다 보니까 오늘 이번에 늑구의 귀환을 바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눈 뜨자마자 봤던 뉴스는 뭐냐? 늑구의 귀환이 있었다. 이거 얼마나 반가운 뉴스입니까? 우리 근데 말 들어도 돼요, 근데? 상관없는데 비디오는 안 나와요. 그래요? 오디오는 나갈 수 있어요. 아니 대전시에서 네. 늑구가 잡히니까 네. 입장문이 나왔어. 입장문. 대전시 입장문이 나왔어요? 입장문이 나왔어. 일단 늑구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5월드 관리 좀 잘하라고 하세요. 거기 문제 많음. 늑구 잡았으니 이제 5월드 잡아야지. 늑구 탈출하는 바람에 수백 명이 개고생하고 인력 낭비 제대로 했네. 이게 대전시 오피셜 입장입니다. 대전시 오피셜 입장이 그래요? 네. 자, 이제 대전시장이 이번에 또 새로 뽑힐 수도 있는 거니까 대전시장께서는 이 5월드 관리에 또 힘써주시라. 이 애초에 도시공사에 동물원이 있다라는 게 이게 사실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동물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있다고 하면 뭐 생태 보존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동물원을 또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잘 마련돼야 되는데 이거 빈번히 이 사람들의 소홀한 관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뭐 죽여야 된다는 사살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늑구가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아우. 네, 늑구 얘기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고 사실은 또 반가운 소식은 이게 뭐 우리 증시도 증시입니다만은 트럼프가 뭐 이번 주말에 또 이 재협상을 한다고 하죠. 그것도 반가운 소식이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10일짜리 휴전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 또 끼칠 거라고 보고 다음 주쯤에는 4월 21일까지잖아요. 4월 21일이면은 이란과 미국이 1차 휴전 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기간입니다. 그 안에 좀 우리 전 세계인들이 좀 마음 편하게
눈 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바로 첫 번째 기사가 바로 요 기사입니다. 우리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가열차게 박수 한번 가겠습니다. 이재명 만세다. 이재명 만세. 예. 아시겠지만 이제 주변에 이미 제가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는 게 제 앞에는 한 9-10명의 그 스태프 여러분들 포함 또 우리 손님들이 계시고요. 제 양옆에는 이미 게스트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저 혼자 이 카메라 앞에 두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빨리 눌러주셨으면 대단히 좋겠고,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유조선이 처음으로 홍해를 이제 늑구는 좀 옆에 두고요.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아니 홍해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우회로를 뚫어가지고 유조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원유 공급이 처음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저의 뭐 이제 뇌피셜입니다만은 대통령의 이스라엘군 비판 관련 누구야? 홍해를 통과했다고. 홍해를 통과했다는 기쁨의 전화벨 소리가 지금 제 옆에서 잠깐 울려주셨는데 자 어쨌든 이 홍해를 통과했던 이 반가운 소식의 배경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중동에 있는 이란에 있는 인접 국가들, 중동에 있는 여러 이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을 통해서 원유 수급을 위해서 대체로를 확보하고, 만약에 전쟁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전쟁을 대비하는 노력을 또 했기 때문이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올리셨던 SNS가 큰 역할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군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네타냐후라는 총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보편 타당한 이 전쟁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결국 대통령께서 비판하신 그대로 과거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나라로서 이제는 국제적인 위상을 달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 SNS를 어떻게 봤을까? 또 대통령의 트위터가 원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데 이제는 X 계정을 보면 자동 번역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1000만 뷰가 넘어가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수장이 국제적인 이슈나 이 전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사고와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서 고스란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우리 원유 수급의 첫 항로를 뚫는, 우회 항로라고 하더라도 첫 원유 수급을 뚫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아니었는지, 대통령이 정말 우리 외교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번에 함으로 인해서 오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하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또 있었다라고 봅니다. 복잡한 뉴스들은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떠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서 벌써 우리 제작진이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다고. 제가 떠들 시간은 사실 본 방송에 많이 없거든요. 우리 게스트분들이 주로 많이 토크를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좀 요즘에는 좀 이 내용이 많이 다뤄지고 있다 보니까 하정우 수석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부산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정우 수석의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출마를 앞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이게 참 예민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하정우 수석의 출마 여부를 놓고 지지층의 일각에서는 이제 분열 양상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구에 후보를 차출하는 문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뜨거워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불과 한 열흘 전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정우 수석에게 작업이 들어와더라도
여기저기 난리네요. 여기저기서 지금 스마트폰 사운드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아고라를 보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시는 우리 게스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하정우 수석에게 작업이 들어와도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 GPT라는 별명까지 불러주면서 뭔가 교통 정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뭔가 뭐 비평가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각종 해설을 달면서 이것은 하 수석을 띄워주는 것이다. 약속 대련이다. 아니면 하 수석에게 일침을 놓은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출마를 하지 말라고 직언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뭔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하정우 수석이라는 인물의 차출설, 출마 여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출마의 문제는 결국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뭔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95%는 대통령의 뜻을 따를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5% 정도는 뭔가 출마에 고민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지지층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만약에 만에 하나 나중에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지지층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본인에 대한 냉정한 평가들을 다 감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이 부산 북구 출마를 통해 지방선거 전체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지방선거 압승으로 이어지는 구심점이 돼야 될 텐데 뭔가 너무나 많은 혼선을 주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 수석 스스로가 불식시키는 또 에너지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실제 출마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혹시 한동훈은 하정우 뉴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예, 저는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갑에 출마를 하는 순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러고 있거든요. 벌써 이러고 있는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찌감치 하정우 수석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인터뷰를 좀 딜레이를 시키고 차라리 뭔가 전격적으로 출마 여부를 밝히는 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미국에서 장동혁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까? 충남 서천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똑같아. 제가 워싱턴 DC에 나와서 제3자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니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심장 워싱턴 DC에서 저는 미국 조야의 여러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왔습니다. 하지만 폴라 화이트도 만나지 못하고 부통령도 만나지 못하고 대통령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중한 저의 민수 김민수 씨에게 부산 북갑 출마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됐나요? 예. 하정우 얘기를 하라니까. 야, 동혁아, 너 미국 갔더라? 너 여기서 면회 안 오더라. 여보세요. 김건희 제명시켜. 너 지금 나 끈 떨어진 것 같아? 나 오빠들 많어. 여보세요. 김건희 제명시켜. 예, 그렇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제가 원맨쇼를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웃어주고 계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 본방송 오늘 사실 거의 특집에 가깝습니다. 저희 아고라가 시작한 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왁자지껄한 시간을 좀 지난주까지는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또 스페셜한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오늘 아고라 특집으로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출발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본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진실을 깨우는 목소리 박영식의 아고라. 한계 속의 뉴스들 답답하셨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놀리는 당당하게 팩트는 꼼꼼하게 하이웨이처럼 뻗어가는 통쾌한 비판 방영시가 돌아 의견이 부딪히면 진실이 또렷해진다. 토론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고라! 네. 예,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색다른 주제를 각기 다른 시각으로 매주 금요일 5시 떠들어보는 아고라.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어봤고요. 자, 오늘은 특집 진실을 말하다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다에 어울리는 손님들 저희가 섭외하느라고 진짜 이게 거의 한 1년짜리 섭외였죠. 1년 동안 섭외를 한 걸로. 1년 동안 섭외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도움 주실 분들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법으로 진실을 말하는 분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오늘 팟빵 이 건물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시다가 저한테 이제 제대로 걸렸는데 뭐야, 홍대에 늦고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예, 사실 앞에 일정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예. 일찍 와가지고 이 앞을 좀 어슬렁거렸습니다. 설마 매불쇼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니 그거는 아니고. 예, 김규현 변호사님 저희 아고라에 처음으로 또 모셨는데 더 자주 모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분은 또 정치로 진실을 말하는 분입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새를 못 참고 아까 제가 오프닝 토크 하는데 계속 이렇게 끼어드셨는데. 저 끼어두고 싶은데 좀 참은 거였어요. 아, 그래요? 아니 감기 걸리셨는데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요. 감기 걸리니까 목소리가 더 김건희 같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 유튜브 업계에서는 김건희 원툴로 통하고 있는 그럼요.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 민주당이 요즘에 성대모사로 부대변인을 뽑는다고. 그래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두 분의 도움 말씀도 오늘 많이 듣고요. 자, 오늘 특집의 주인공이자 진실을 말할 분입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에 쓸모 있는 사람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요즘에 이제 우리 김용 대변인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들었는데 우리 작가가 잠을 못 자고 오늘을 학수고대했다고 하거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1년 전부터 섭외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1년 전에 화성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제 드디어 영광입니다. 섭외가 성공됐습니다. 적응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예, 그때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말씀도 재밌게 해주시고 사실은 이제 김용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저희가 이제 이재명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앞에 이제 두고 있는데. 바로 이 대통령의 쓸모라는 책을 또 우리 김용 대변인께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가치는 쓸모로 증명된다. 이제 언급이 제 귀에 좀 잘 들어왔고 제가 소개해드리면서도 이재명 정부 시대에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요즘에 어느 정도로 바쁘신지 좀 여쭙고 싶고 근황이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책을 제가 쓰고 전국에 이제 북콘서트를 좀 다녔습니다. 네네네. 순회 6군데를 이제 다녔고, 예. 이제 못 간 지역에서 저한테 와서 이제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제주도, 강원도 그렇게 좀 다녀서 특강하고, 예. 그리고 이제 못 만났던 분들 만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후원회를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후원회를 하다 보니까 한 거의 30군데 정도 이제 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검찰한테 4년 전에 이제 체포돼서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안 끝났는데 제가 이 금융계좌를 전혀 쓸 수 없는 신용 불량의 상태거든요. 근데 이 후원회를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전혀 금융과는 무관한 사람이 명예후원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을 또 일일이 또 이렇게 찾아다녀 주시고 또 실제로 이제 이분들의 어떤 정치 행보를 위해서 한 목소리 내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전국 각지를 다 다양하게 다니시게 했어요. 지금 이제 막바지죠. 그래서 경선, 결선 이제 이 부분이 막바지라 가지고 어제까지 좀 많이 좀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좀 마지막에는 좀 이제 쉬려고 좀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꿈 넘어 꿈. 무심 분립, 본립도생 이렇게 적으셨다고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이건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살다 보니까 점점 이게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신분립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그 꿈넘은 꿈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볼립도생도 제가 했는데 뭐 살다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사람들 간의 신뢰 같아요. 제가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맥락에서 기본이 든든해야지 길이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꿈넘은 꿈이 최근에 제가 저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을 제가 증정하거나 또 이제 저한테 사인해달라는 분들한테 이제 꿈넘은 꿈이라는 이 네 글자를 갖다가 제가 적고 있는데. 이 대통령을 만드는 꿈은 저희가 이제 이뤘는데 그 꿈을 이뤘는데 대통령이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꿈은 무엇일까? 그 다음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자 그런 의미에서 꿈 넘어 꿈이라고 우리 지지자들 분들 그다음에 우리 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책에다가 써서 전달하고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좀 남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우리 앞에 계시는 김규현 변호사하고 임세은 대변인하고 이 두 분 혹시 우리 김용 대변인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오래된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저도 그냥 TV로 봐서 알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에 석방 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 뵙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정훈 장군, 지금 장군이죠. 이제 무죄 판결 받아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속 조치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김용 대변인 사건도 한번 같이 봐주라 하고 어떠냐 그래갖고 제가 기록이나 이런 거를 좀 받아갖고 같이 봤어요. 봤더니 충격적인 거예요 이것도. 와 이거 여기도 이런 조작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 이런 거에서 이런 대장동 사건에서 있어서의 어떤 검찰의 조작 기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론적으로 파헤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임세현 대변인은? 저는 그냥 저와 같이 하는 동지들 선배들이 또 같이 연결이 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기서 이렇게 막 떠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핸드폰 올리고 저분들이랑 늘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선배님이셨죠. 선배님이셨고 원래는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실 때도 저녁 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알았고 그리고 한번 갔다가 한번 오셨을 때 저희가 첫 번째 갔다 오셨을 때 그때 저희가 한번 술 한잔 하자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좀 무마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2심 때 그날 당연히 우리는 무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단체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저녁 먹자, 뭐 기쁜 마음에 저녁 먹자 했더니 그날 법적 구속이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동지고 또 무엇보다 제가 우리 김용 부원장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말을 할 수가 아니 없습니다.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거는 면회를 가본 사람만 압니다. 면회를 자주 갔다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비밀을 안다고 얘기한 거군요. 그럼요. 비밀은 밝히지 못하지만. 그럼 면회 간 사람만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임세은 저는 이제 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임세은 소장님은 정말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뭐 안진걸 소장님이라든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저 그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 이게 오동현 변호사님 많으신데 제가 이제 그 일행이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임세은 그 팬클럽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인연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저기 그 김규현 변호사님은 역시 제가 처음 뵌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구치소 그다음에 화성교도소에서 이제 텔레비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그때 우리 저기 최혜병님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 스마트하게 잘생긴 청년분이 앞장서서 그 빨간 해병대 이제 옷을 입고 하는 거 보고 너무나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보석 나와가지고 또 이제 여러 방송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너무나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먼저 제 후배를 통해 가지고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 우리가 그때 짜장면 먹었나요? 중국집에서. 중국집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또
또 이제 굉장히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아주 친하고 매사 또 같이 의논하는 이런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서로 이제 그 덕담을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을 우리 작가가 이제 보면서 엄청 지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뭐랄까 케미스트리를 원했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하고 임세현 대변인을 또 어렵게 모신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김용 1년 전부터 이른바 이제 김용 특집을 하는 동안 많은 도움 말씀 우리 두 분께도 또 이어 듣고요. 자, 대통령의 쓸모라는 책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고 보시면서 느끼신 바를 또 인간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봐도 될 텐데 인간 이재명과 정치인 이재명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인간 이재명 그다음에 정치인 이재명의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크지는 않는데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일을 막 열심히 잘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결정한 거는 또 추진력 있게 이 성과를 내시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막 엄격하고 냉정하고 이럴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본 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이 뭐랄까 부드럽고 장난기 있고 장난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서 이제 대변인하면서 이 경기도 공간에서 우리 뭐 이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제 유명인들 같이 이제 모여서 하면은 이 흠뻑 빠져들어요 금방. 그래서 그 강점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저는 이 인간 이재명의 그 장점, 그다음에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장점, 이게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사람한테 따뜻하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진실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보통 우리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 말을 좀 가려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만났을 때 또는 이제 뭐 참모들 만났을 때 그다음에 뭐 어느 장소에서 이제 말을 좀 가려서 하는데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통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 또 이제 참모들하고 만났어도 거의 비밀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해버립니다. 그게 아마 최근에 그 국무회의 하는 것도 솔직한 과감하게 이제 오픈하는 것도 그런 게 이제 몸소 이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장난기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들까지도 다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혹시 뭐 우리 김용 대변인님하고 같이 지내시던 시절에 뭐 대통령이 뭐 김용 대변인을 부르는 호칭 뭐 이런 뭐 별칭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엔 뭐 하 GPT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어떻게 혹시 부르세요, 대통령?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공적인 관계로 이제 주로 있다 보니까 성남에 있을 때는 이제 김 의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있을 때는 김 대변인, 이제 그러다가 기분이 좋으시라고 그러면 그냥 김용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뭐 GPT까지는 제가 안 돼가지고 용 GPT까지는 안 되더라도 용량이 제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장난 잘 치시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용용 죽겠지 이런 거. 그건 좀 합니다. 진짜 왠지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아. 좀 오래된 유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저희도 뭐 지금 앞에 자료 화면도 나가고. 대통령하고 과거에 아주 가까이 지냈던 우리 김용 대변인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언론에서는 뭐 여러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보고서 같은 거 올리면 찐, 뭐 최종, 최종 뭐 버전이 달라지면 분신 뭐 찐, 최종, 진짜 최종 진짜 하는데 그 김용 대변인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최측근, 최측근 찐 최측근, 뭐 오른팔, 뭐 여러 수식어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뭐 대통령하고 연관된 그런 가까운 거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죠. 감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의 분신 오른팔 그러는데 이게 제가 뭐 4년 동안 공백이 있다 보니까 워낙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그동안 국정 운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오른팔 왼팔 이런 것보다는 저기 한 발목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저기 조중동 이분들이 좀 그렇게 좀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뭐만 하면 막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저한테 제가 전자 발찌를 차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소하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뭐 그 4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 GPT 같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우리 저 임세현 소장님도
아마 저기 저 허벅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허벅지가 근육 중에 제일 커요, 그래. 아 그래요? 네. 당 대표 하실 때 굉장히 저기 저 우리 임세현 소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임 대변인을 안 지가 오래됐는데 허벅지라기보다는 그냥 한 새끼발가락도 그렇게 과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 제가 영광이죠. 거기 때도 안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요 지점에서 한번 서운한 적은 있다. 이런 뭐 예를 들면 대통령과 함께 지내던 시절에 이런 대목은 약간 섭섭하거나 서운했던 에피소드라든지 혹은 그런 순간들이 기억나시는 게 일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저 대통령께서 네. 이 야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채소 이런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삼겹살 같은 거 이제 먹을 때 되면은 이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알배추 이런 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저도 알배추를 먹고 싶은데 꼭 먼저 잡수세요. 그래서 좀 이게 식탐이 제가 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살이 많이 빠졌는데 옛날에는 제가 식탐이 좀 굉장히 있어서 특히 저도 다이어트 개념으로 알배추, 뭐 상추, 깻잎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했는데 항상 그 먼저 그거를 갖다가 없애시더라고요. 무한리필집을 가셔야 되겠네. 어디요? 무한리필 같은 데를 가셔야 되겠네. 무한 쌈밥집. 상추 이만큼. 요새는 근데 이게 이 야채값이 비싸가지고 맞아요. 그 무한 이 쌈밥집 이런 데가 거의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대통령의 먹방이라는 거는 요즘에 뭐 KTV라든지 여러 그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공유가 됩니다만은 뭐 드시는 거는 뭐 가릴 만한 스타일이 대통령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워낙 잘 드세요. 그러니까요. 뭐 방금 알배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막 그게 장면이 안 봐도 상상이 되는 그런 것 같고. 이거 이제 웃자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김규현, 임세현 두 분께.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이 될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 야, 이런 아주 얄궂은 질문 우리 작가가 넣어놨어요. 김규현, 임세현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이 될 수 있다면 난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제가 드리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웃자고 드리는 질문이니까 뭐라도 해주세요. 두 분 보면서 제가 참 좋겠다. 나는 새끼 발가락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번 뭐 대화를 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악수만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요. 뭐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건데. 와, 저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정말 되고 싶어요. 정말. 제가 그러면 군대를 다시 가야겠습니다. 와, 그거는 엄청난 건데요. 군대를 이번에 근데 좀 해병대 말고 한 공군 정도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임세현 대변인은 어때요? 근데 오른팔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감히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용 부원장님이란 오른팔이 계셔서 네, 저는 그냥 오른발가락이라도 만약에 된다면 이게 진짜 힘든 거긴 하거든요.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당히 답변이 이제 부대변인직을 맡더니 굉장히 슬기로워지고 굉장히 정치적이었네요. 왜 술을 끊겠다는데? 술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어쨌든 뭐 두 분의 그런 충정 어린 답변 재미삼아 들어봤고요. 우리 유저 KRA604B25님 김용 화이팅 이렇게 또 하면서 감사합니다. 응원을 또 주셨고 김용 TV도 구독했다라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봐주시는 맞아. 분들 중에 김용 TV도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은 김용님의 인상이 좋다. 예, 따뜻한 사람 김용.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김용 전 대변인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 저희가 본격적인 좀 현안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 가지신 거 저도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국정조사가 굉장히 이제 뜨겁게 진행 중이고 어저께도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이게 제가 겪은 사건도 그 국정조사 7개 현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국정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좀 이 기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기자분들한테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 사건에 대한 이 질문은 거의 없고 다 보궐선거 어디 나가냐. 그래서 아주 그냥 진땀을 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도 특히 안산 지역 국회의원분들 포함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김기표 의원으로 기억해요.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김용은 무조건 무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도 나고. 김기표 변호사님은 의원님은 제 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어요. 1심 변호인을 하셨다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시는 바람에 이제 2심은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김기표 의원님
워낙 옛날에 검사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 법조인으로서 이제 훌륭한 분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저를 좀 의심했어요. 검찰 공소장 보고 자기한테만 좀 이렇게 다 얘기해라 예. 이랬는데 사건을 접하면서 준비기일 지나고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사건을 조작할 수가 있냐 예. 이래가지고 상당히 저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제작진이 관련 영상도 준비했는데 어떤 점이 무죄인지 또 왜 김용 대변인께서는 사법 피해자인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죠. 영상 한번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검찰들이 바뀌면서 대장동, 위례, 신도시 모든 사건들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단으로 짜여지면서 오로지 한 명,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김용과 정진상의 사건들을 조작하고 기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의 황명선. 황명선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어보고 왔는데 윤석열 사단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 이제 이 내용들은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기자 간담회에서도 김용 대변인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자분들이 잘 모르신다라는 부분을 아까 이제 김용 대변인께서 설명 주셨으니까 아마 요 대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우리 김용 대변인께 부탁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뭐 사건은 간단합니다. 이게 2022년도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전부터 사실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일기 수사팀이 다 했거든요. 하면서 재판이 시작되고 이랬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3월 지나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5월, 6월, 7월 이 시점이 돼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강배신 검사, 엄희준 검사, 저는 뭐 그 이후에 지도부들 검찰의 검찰총장,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 저는 연관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뭐 단언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면서 저와 정진상 이 실장이 이 뇌물을 옛날에 받았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받아 쓴 돈을 저한테 다 전달했고 그러면서 저는 체포되고 유동규는 석방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 정진상 실장이 체포되고 남욱 변호사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나면서 완전히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뇌물 정치자금 이런 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의 출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당연하죠. 돈은 다 이 사람들이 썼어요. 뭐 여러 가지 그 돈에 대한 이 추적이 전부 다 나옵니다. 증거가. 근데 물증을 갖다가 제껴놓고 진술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3인 선고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유동규, 남욱을 갖다가 말을 맞추게 해서 자기들은 돈을 안 쓰고 김용하고 정진상에게 줬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장동 이익금의 저수지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대선에서 이거를 그 정권을 뺏어간 거죠.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다 밝혀지는 거죠 지금. 근데 저는 1심 때부터 체포되고 나서 이제 법정에서 시작 때부터 검찰하고 엄청 싸우면서 제가 그랬어요. 검찰한테 니네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안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바깥으로 보내서 이제 아내가 편지를 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석 나와가지고 방송 많이 출연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4년 전에 검찰이 만든 프레임 그대로 그냥 그것만 뭐랄까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썼고 그리고 국정조사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참여해가지고 많이 또 정보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조작 기소 대응 TF죠. 그래서 그 정치 검찰들을 고발도 3차례 했고 그다음에 감찰을 6차례 요구했는데 이 검찰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가 하면서 이 다음에 특검까지 지금 계획을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이 지금 이 내용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제가 4년 전부터 했던 건 얘기거든요. 우리 임세현 소장님이 저 면회 왔을 때도 제가 막 그냥 따발총처럼 이 사건이 이렇고 막 억울하고 막 얘기하니까 또 우리 임 소장님이 많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안진걸 그 소장님하고 같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얘기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이게 뭐 다 이 휘발되고 늘 종편에서 하는 얘기들 검찰이 김용과 정진상이
이재명을 위해서 한 범죄 부패범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밝혀서 좋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용 대변인께서 설명 주신 내용도 뭐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되었겠지만은 뭐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처럼 이 해당 사건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되거나 진술을 짜맞추기가 시도됐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 사건이 지금 이 사건들이잖아요.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과거로부터 다 알던 얘기들이거든요. 알던 얘기들인데 지금 추가로 조사가 진행되고 하면서 거기에 부합한 증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더 믿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저는 검사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을 보면은 대장동 사건이건 박정훈 대령 사건이건 간에 충격적인 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수사를 할 때 그렇게 배워요. 우리가 수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증거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증거를 따라가면은 그 수사는 탈이 안 나고 성공을 합니다. 근데 언제 항상 그 수사가 망가지고 무너지느냐 하면은 사람을 따라갈 때 망가져요. 증거대로 가면 결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마치 그 실력 있는 저기 도축업자 백정이 소를 해체할 때 결대로 가면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야겠다라고 하고 억지로 그 결을 넘어서 하는 순간 그 망하는 거죠. 근데 수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내가 잡아놔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증거에 어긋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급기야 증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사는 완전히 잘못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렇게 검찰이 해왔던 것들이 속속 증거로서 지금 국정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차차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맛보기로만 말씀드리면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핵심 쟁점과 증거가 뭐였죠? 대통령의 경로였어요. 대통령의 경로 행례. 이게 그거였다면 김용 대변인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은 구글 타임라인. 거기에 있었냐 없었냐.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반 재판이었으면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을 검찰이 어떻게 또 조작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걸 또 법원이 받아줬는가. 이런 것들이 좀 기가 막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도 아마 뒤에 저 설명 들을 테지만 우리 임세현 대변인도 지금 김용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좀 첨언을 듣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감옥에 계셨을 때 여러 차례 뭐 소통도 하긴 했는데, 사실 김용 대변인 그 원장님께서 1심 준비는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돈 받은 적이 없으니까 무관하고 이게 죄가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들의 조작 수사, 치밀하게 조작했던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것이 있는데 2심 때는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디지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디지털 증거는 어디서 훼손이 안 되고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예시를 드리면 좀 뭐하지만 어떠한 범죄 중에서 그 증언의 일관성이 필요로 하는 범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추행, 성범죄. 이거는 피해자의 증언이 계속 일치한다 하면 그게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는 줬다 그러고 안 줬다 그러고 어디서는 안 받았다 그러고 받았다 그러고 하는데 유동규의 진술은 계속 지 맘대로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동규의 증언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어. 근데 너무 명확한 증거인 디지털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시합니다. 바뀌고 있는 유동규의 진술만 진짜라고 하고 있는 게 어떻게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2심 때 무죄를 확신하고 술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우리 김교현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 소잡는 도축에 비유라니까 마치 검사가 배 갈른다는 얘기가 무시무시한 얘기처럼 들려서 제가 잠시 근데 이 보면은 이 디지털 증거도 뭐 나와서 그거는 뭐 어떻게 손도 못 대는 그 원시 데이터입니다. 그거는 그 외에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진술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판사도 그렇게 이제 판시를 해요. 그 유동규가 그 진술을 갖다가 달리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근데 남욱 변호사는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욱이 증언하는 것 갖다가 결정적인 이러한 그 신빙성을 거기다 뒀는데 작년에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그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김용 정진상을 모르는데 검찰이 그렇게 막 2박 3일 구치감에다 가두고 애사진 보여주면서 계속 진술을 유도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마치 그런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기본 틀이 다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장이 전부가 이거는 그냥 누더기가 됐습니다. 다 누더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그냥 써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공소장을 니네 마음대로 지웠다 썼다 하냐. 공소장이 무슨 뭐 연애 편지냐. 사랑은 연필로 썼다가 뭐 지우개로 빡빡 지운다. 옛날 노래 아마 모르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요. 아세요? 네. 그러면서 다퉜는데 이 증언 3인 선고가 다 깨지고 그다음에 디지털 증거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제가 5년 법정 구속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10몇 년 전에 제가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하고 정진상이 유동규가 남욱한테 받은 돈을 안 쓰고 저하고 정진상에게 줬다. 황당하죠. 이게 10몇 년 전이니까 뭐 입증할 수도 없고 도대체 저는 제가 별 다 자료를 찾아가고 했는데도 그냥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거죠. 근데 작년에 철겁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유동규한테 그 돈을 자기가 받았다. 그게 꼭 어저께 이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본인이 얼굴도 가리지 않고 가림막도 하지 않고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사실 그 돈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정진상 실장에게 준 돈이 사실은 유동규의 개인적인 용도로 그 상환에 쓰였다. 그러니까 다 깨진 거예요, 이거는. 맞아. 그렇죠. 이제 늑구 인형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도충 얘기를 꺼내가지고 굉장히 제가 부적절하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욱한테서 유동규한테 돈이 갔잖아요.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누구한테 갔느냐가 이제 쟁점이었던 건데 여기서도 증거만 따라가는 수사를 하면은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줬을 때 이미 이게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증거대로 하면은 유동규를 도축해야 되는 거죠. 오늘 도축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배 갈라야 돼요? 제 말이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증거대로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을 보고 수사를 하려니까는 이 돈이 그러니까 종착점이 유동규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영상도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김용 부원장 사건에 있어서 유동규가 받은 뇌물은 자신의 개인빚 철거권 대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유동규 뇌물죄라고 하면서 유동규는 끝내 무죄로 풀어주고 김용을 550일 동안 독방에 구금했어요. 녹취록에 이름이 한 번 안 나오는데 강백신, 어미준 등이 구성되면서 이런 조작이 만들어집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과 유동규의 위증으로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조속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1년이 지나도록 바로 잡지 않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기 위한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 부원 저희 자꾸 서영교 법사위원장 볼 때마다 난 왜 임세현 대변인 생각밖에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야! 유동규! 너 포르쉐 멀 돈으로 샀어. 너 네가 돈 받았지? 거짓말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 나쁜 사람아. 김용은 무죄다. 아니 저 같은 유튜버는 뭘 먹고 살려고 자꾸 이렇게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성대모사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물론 이게 우리 작가의 농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작가가 시키긴 한 건데 너무 서영교 법사위원장 흉내를 잘 내주셔가지고 근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얘기하신 내용을 일단 이제 들어보면 저 내용이잖아요. 유동규의 뇌물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사실 확인도 됐다고 나온 거고 이 사용처가 아까 우리 물론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용 대변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여전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지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유동규는 풀어주고 김용 대변인만 구금을 시켰다. 이게 지금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뇌물 수사나 부패 수사 이런 거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마약 사건이나 이런 데서도 벌어지는데 가끔 경찰이나 검사가 자기가 잡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다른 사건 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건에서 어차피 석방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불러다 놓고 너는 내일 나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 진짜로 나가. 이런 쇼맨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나가고 싶어? 그러면 불어.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 정도 캐구나. 아니 잘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러니까 해왔던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죠. 예. 이게 딱 그런 식인 거예요. 유동규를 보고 심지어는 검사가 뭐 구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막 정의로운 사람, 막 의로운 사람 막 이렇게 막 받아주면서 막 구형도 엄청 낮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석방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협조하지 않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놔둬. 남욱도 뭐 보면은 뭐 구치감에 48시간 동안 예, 자기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그냥 우리 법에서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건 고문 행위입니다. 예. 그 인권 침해이고요. 그 당연히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넌 말하면 나갈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니? 그러니까 너는 이제 500일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뭐 좀 힘드시겠습니다만은 그 지난날의 괴로움이 우리 김용 대변인을 많이 억누르고 짓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억울한 마음이 크실 텐데 그 과정에서 봤던 그 검사들의 모습 있잖아요. 네. 강백신이라든지 네. 어미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국회에서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용 대변인께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시면 이 검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수준에서의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지은 죄에 걸맞는 이런 처벌을 받아야죠. 제가 어떻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어제 뭐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못 보셨다가 뒤늦게 이동하면서 잠깐 봤는데 거의 4년 전 그 수사 라인들의 그 모여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그 뒤에 부장검사들 어미준, 강백신. 근데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남욱한테 배가르고 이런 거를 갖다가 비호를 해요. 그 검찰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너 똑바로 불어. 안 그러면 너 다 털어가지고 주변 다 끝장낼 거야. 그런 압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비호하면서 무슨 뭐 인간적인 배려를 갖다가 하는 멘트였다는 등 저는 그거를 보고 이 검사 집단에서도 사실은 이 정치 검찰들은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2% 3%? 이 정도 검사들이 그야말로 정점의 권력을 누려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그냥 이게 통상적인 관념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옳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틀리고 뭐 그런 직업적인 이렇게 그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착각까지 느끼면서도 저게 말이 되나? 그래서 어저께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이 격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는 이 큰 대선 경선 불법 자금 수사를 하면서 타켓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였어요. 그런 사건을 갖다가 피의자 압수 조서명을 갖다가 바꾸고 녹취록을 갖다가 1500페이지 중에서 딱 3군데 이름을 바꾸는데 그런 걸 잘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실무자의 착오였다. 저는 제가 재판받을 때 제 앞에 그 검사들이 한 15명,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기가 파리를 해가지고 저를 뭐 완전히 뭐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막 그런 결의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최대의 부패범이고 유동규 남욱은 뭐 진실을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러면서 야, 그래서 제가 정말 엄청나게 이제 검사들한테 질타하고 이랬는데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어저께 제가 국정조사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지은 죄에 맞게 처벌을 해야 되죠. 근데 저도 이제 뭐 반 변호사가 다 돼가지고 그 사건을 쭉 보니까 특수 직무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특수하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허위 공문서 이거로 작성한 거죠. 저한테 유리한 거 숨기고 그다음에 자기들한테 이로운 거 넣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그리고 무슨 뭐 이 특정 언론을 검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조선일보에다가 이 저희 변호사한테도 주지 않은 자료를 먼저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쫙 전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죄를 추정시키는 건데 그거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이러한 행위에 위반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챗 GPT에다가 넣어봤습니다. 하 GPT가 아니라 제가 이제 GPT에다 넣어봤더니 최하 10년 7개월. 이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검사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더 중대하거든요. 우리 이제 전문가 김규현 변호사님이 계시겠지만 예. 뭐 사회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자신의 의무에 반하는 이러한 예.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 큰 가중 요소가 받으면은 저는 또 어마어마한 이러한 형량들이 예상되고 이제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해내는 게 저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한번 그렇게 끊어내야지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노력해서 예. 지금 검찰 해체하면서 이제 제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예. 곧 8월 달입니까? 우리가 중수청, 네네. 공소청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갖고 네. 좀 반듯한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갖다가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배트맨의 망토를 우리가 이제 제도로 만들었는데 그 망토를 조커가 입으면 더 무서운 조커가 된다. 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제가 봤던 어저께 그 검사 집단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예. 회유하고 유도하고 이런 검사들의 모습은 마치 망토 입은 조커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을 진짜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형사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랑 다르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옆에서 보잖아요. 원래는 그냥 검사도 사람이 똑같이 뭐 정의로운 세상 만들려고 하고 공정하게 일들을 합니다. 형사부에서. 근데 보면 항상 잘 나가는 특수부, 이제 출세 욕구를 다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가스라이팅하고 이용해가지고 너도 우리 편에 이제 껴가지고 특수부 와가지고 한번 같이 커볼래?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나둘씩 구전으로 마치 그 장인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도제식으로 가르치듯이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가르쳐요. 너는 선배들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네. 법과 증거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선배들을 절대로 믿어야 돼. 선배들이 기소한 거는 무조건 옳은 것이고 너는 그걸 디펜스해야 돼. 네. 그리고 너는 너 스스로를 세뇌해야 돼. 얘가 범인이야. 네. 아니면 얘는 범인이 아니야. 내가 정했으면 자기 자신을 세뇌. 진짜 워딩이 그래요. 가르치는 게. 어이가 없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제 사고를 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근데 사고를 치면은 항상 형사부 검사를 대다 줄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검사로 또 같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진짜 열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사 네네. 선생님들이 예. 그 의사 선생님께 이제 칼을 쥐어드리고 뭐 이렇게 메스를 쥐어드리고 하는 이유는 사람을 고치라고, 그렇죠. 예, 생명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사람 죽이면 됩니까? 안 되죠. 검찰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 검찰들이. 참,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한 더 디테일을 들어가기 위해서 해당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더 보고 들어갈까요? 제가 대장동에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었으면 저를 참고인으로 안 몰겠습니까? 저 한 번도 참고인으로 불러간 적도 없습니다. 요청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방송에서 격앙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당시 이재명 당대표 360번 털어가지고 없으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년간의 대장동 업자들 간의 녹취록 거기에서 그들 간의 정관계 로비 관계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안에 50억 클럽이라든가 정말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거는 던져두고 거기에 이름 한 번 안 나오는 김용 정진상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건너가기 위한 길목으로 잡아가지고 3인성호 검찰과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을 바꿔가지고 결국 사건을 끌어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4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당시 윤석열 정권 그리고 제가 독방에 있는 수용자라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다행히 민주당에서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소 대응 조작 TF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밝혀서 검찰을 3차례 고발하고 6차례 감찰을 요청할 정도로 활동을 했고 그런데도 검찰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네, 김용 대변인의 또 일가를 또 저희 들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건 상고심이잖아요. 근데 이 상고심 단계에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왔던 대장동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게 일단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제 첫 번째가 그것이고 아까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하던 구글 타임라인 있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던 재판부에서 배척을 했는데 요게 이제 새롭게 또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타임라인부터 네. 하면은 타임라인은 뭐냐면은 이게 2021년 5월 3일입니다. 그때 이제 혐의 자체는 그러니까 판교의 유원홀딩스라는 데서 네. 유동규가 김용 대변인한테 1억 원을 줬다라는 혐의인데
이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요. 예. 그날 김용 대변인이 와가지고 예. 내가 돈을 줬다. 네. 이 진술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진술만으로 1심에서 일단 유죄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2심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대변인께서 혹시 해갖고 핸드폰을 본 거예요. 우리 구글 타임라인에 보면 우리가 어디 갔는지 이렇게 막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그걸 봐왔더니 유동규가 지목한 이 5월 3일 날 그 유원홀딩스에 안 간 거예요. 예.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럼 알리바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냈는데 거기에 그걸 2심 재판부에서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배척을 한 거예요. 네. 일반 사건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갖고 저도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배척됐는지를 봤더니 검찰에서 그 타임라인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네. 낸 증거들이 그 뭐 타임라인을 하게 되면 그 툼스톤이라는 파일이 같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결성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또 알아보니까 예. 일단 보통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구글에다가 예. 감정을 하거나 사실조회를 하겠죠. 이게 맞냐 아니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 민간 감정인만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감정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면 툼스톤이라는 이 파일이 무조건 생성되는 것도 아니래요. 예. 네,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시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빨간 점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네. 그리고 파란 선이 있어요. 예. 빨간 점들은 내가 실제로 찍힌 그 좌표들이고 파란 선은 그걸 토대로 구글이 이렇게 간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빨간 점이라는 거는 원시 데이터에 실제 있었던 좌표 거기서 찍힌 거. 그러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빨간 점들 중에 유원홀딩스 근처에서 찍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법원이 이걸 그냥 배척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면 검찰의 조작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법원이 또 받아준 건데 예. 이거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건 2심 재판부도 한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유죄라는 걸 검사가 입증을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뇌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고인 적어도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증거를 댔으면 거기에 갔다는 증거를 검사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놓지 못하고 검사가 피고인의 말이 아니야라고 탄핵을 하는 거꾸로 이제 피고인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막 번박을 하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형국으로 가면 당연히 무죄입니다. 법조인의 상식으로는. 네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1년이 넘게 지금 상고심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거라면서요? 그렇죠.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사건을 하는데 그냥 일반 의뢰인 중에 구속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한 달 만에 그냥 상고심 판결이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주장하셨던 여러 대목들을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인분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보통 상고심에서 보석 나오는 경우가 거의 뭐 유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안에 이제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8월달에 보석을 나왔고 그다음에 거의 지금 작년 8회 그랬으니까 거의 이제 8, 9개월 돼가는데 아직도 뭐 전혀 미동도 없어요. 그래서 그 법조계에 이 법원에 좀 생리를 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됐으면은 판결을 빨리 해야죠. 다 깨졌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겪었던 게 느꼈던 게. 아니 이 제 상식으로도 옛날에 우리가 배우기를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은 원고가 검사 아니겠습니까? 형사 재판에서 그럼 원고가 유죄를 입증하는 건데 저는 완전히 처음부터 변호사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2심 때 같은 경우는 한 40개를 냈어요. 1심 때 저도 보석 나와가지고 제가 쓴 의견서만 한 10개가 됩니다. 막 100페이지, 30페이지 대량의 의견서를 냈는데 판결에서 이거는 다 인정 안 해요. 뭐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이거를 갖다 검찰 의견서만 다 인정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제 추측으로는 이래요. 대법원에서 칼처럼 이거를 상고 기각하고 끝내버릴 거였으면은 벌써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대법원 내에서 이견은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법조 상식으로 봤을 때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이나 젊은 판사들 같은 경우에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무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대법관들 단계에서 이거를 찍어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 정치적인 접근이 바로 그런 대목에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두 분의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 김용 대변인과 관련된 사법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짚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분위기를 좀 바꾸는 차원에서 저희 제작진이 원하는 예능 요소 하나만 좀 가미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밸런스 게임인데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1년짜리죠. 그렇지. 이것도 1년짜리인 것 같은데요. 밸런스 게임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2개만 할까요? 하나만. 오케이. 자, A하고 B 둘 중에 하나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임세은 부대변인에게 일단 먼저 질문 드릴게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한 곳만 혼내줄 수 있다면 A. 민주당의 무조건 비판만 가하는 특정 언론사, B. 논리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보수 패널. 특정 언론사요? 네. 아 그래요? 네. 보수 패널들은 어차피 그 말의 신빙성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이런 놈들은. 이런 놈들이요? 그런 분들은. 네네네. 그래서 언론사 이게 언론이 어떻게 보면 막 없는 사실을 막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김용 우리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도 그거를 과감 없이 그냥 받아버립니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재를. 그런 것도 않게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피해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언론사. 자, 김규현 변호사에게도 드리겠습니다. 굳이 한 명과 여행을 가야 한다면 A. 입만 열면 진술이 바뀌는 유동규, B. 선서도 거부하고 우기기만 하는 박상용. 이건 어렵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냥 버려 나.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해주세요. 세모는 안 됩니다. 만만 놈을 해봐. 자, 하나, 둘, 셋. 그래? 박상용? 박상용이요? 선서도 거부하고 우기기만 하는 박상용 검사하고 여행을 간다고요? 한 명만 잡아야 되면은 그래도 검사는 검사가 잡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김용전 대변인께도 밸런스 게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마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A. 역시 김용이 없으면 안 돼라는 신뢰의 말, B. 국민들에게 김용은 정말 억울했구나라는 진실의 말. 야, 이거 진짜 질문 좋다. 야, 이거 작가가 노력을 많이 했네. 자, 하나, 둘, 셋. 짠. 김용이 없으면 안 돼.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이제 4년 공부에 있다 보니까 막 일을 막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제에 뜨거운 저의 뭐 출마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 신뢰의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뭐 김용은 정말 억울했구나. 이거는 뭐 이미 몸으로 다 때웠고 지나간 거고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앞으로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희가 김용 대변인님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과거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사진은 언제적 사진입니까? 저 사진이? 저게 이제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알고리즘으로 나왔는데 저게 제가 2014년 재선할 때 2014년이니까 벌써 12년 전이죠. 그때 이제 성남시 의회에서 제가 성남시의원 후보로 나와서 첫날입니다. 예비후보 등록하고. 그때 이 뽀송뽀송했죠. 그리고 이 잠바를 입고 명함을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모습인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거를 그냥 바로 한참 제가 지금 선거를 좀 준비해야겠다는 열망이 있는데 저런 사진을 또 올려줘가지고 선거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런 사진을 보니까 뭔가 또 새록새록하시고 그렇습니다. 의지도 뭔가 불태우실 만한. 저때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은 제가 지역구가 이제 분당에서 제일 보수적인 동네였어요. 임해동이라고. 임해동 알죠. 강남에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제가 2010년도 초선할 때만 해도 거기서 중선거구제 2석을 뽑는데 다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한 석을 차지해서 입성을 했는데 4년 만에 제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후보를 한 명밖에 못 냈는데도 제가 단독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또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또 새록새록 하실 거고 의지도 또 불타오른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저희가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잠깐 또 우리 김용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요즘 방송 출연하면은 죄다 그 얘기밖에 안 하죠. 사실은 선거 얘기하고 물론 지방선거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김용 대변인의 출마 의지는 알고 있는데 이 정치 복귀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주로 많이 물어보거나 특히 이제 뭐 출마 지역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서 요즘 김용 대변인께서는 이 정치 복귀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로 좀 구체화되어 있으신지요? 뭐 아까 십몇 년 전에 임해동에서 제가 1등했다고 그랬는데 네. 뭐 전국 어디다가 던져줘도 1등하겠습니다. 야, 전국 어디에 던져도 1등할 마음으로 지금 마음가짐을 소위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하고 계신데 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경기도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어디 다른 지역이 뭐 언급될 게 있겠습니까? 네. 주로 경기도에 있는 그렇죠. 재보궐 선거 지역 등등이 많이 언급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여쭙기가 사실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정 지역을 사실 우리 김용 대변인께서는 염두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재명 도의사님 시절에 이제 경기도 대변인을 하면서 네. 함께 이제 많은 일들을 같이 했었고 나름대로 경기도를 안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경기도에서 출마하고 싶고 지역은 지금 이제 경기도의 보궐이 확정된 곳은 아직 뭐 2곳밖에 안 되고 네. 이제 하남갑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안산, 하남 예. 그다음에 평택 지금 평택 세 세 군데죠. 군데죠. 예. 예. 근데 이제 평택은 지금 뭐 워낙 지금 얘기들이 많고 또 조국 예. 대표님이 예. 거기 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이 논쟁이 좀 있고 솔직히 예. 그래서 지금 안산하고 뭐 하남 중에서 예. 당이 뭐 결정해주면은 예. 무조건 나가서 1등 하겠습니다. 안산이나 하남 둘 중에 하나 정해주면 무조건 나가서 1등을 하신다. 근데 왜 평택은 제외입니까? 제외까지는 아니고 아유, 예. 다 이제 버려야 지금 되죠. 이렇게 사실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이제 우리 같은 큰 개념의 예.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뭐 연합 정당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 저까지 가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갈등을 예. 만드는 이런 상황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당에서 이제 전략 공천을 전부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또 우리 민주당 이렇게 좀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뭐 조정을 해서 저가 내려가라. 예. 그러면 당연히 저는 평택을 가야죠. 예. 근데 그렇게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남이나 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찍이 출마 선언을 하신 분도 제가 알기론 있기도 하고 그 지역을 뛰고 있는 뭐 전해철 전 장관 같은 사람도 있곤 해서 아무래도 우리 김용 대변인님 같은 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분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견제랄까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그런 압박 내지는 견제가 없는 건 아니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있긴 있군요. 예. 원래 선거 때는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형제자매도 싸우고 뭐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요. 네. 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고 예. 뛰고 계신데요. 일단 대표는 정 대표는 예. 전략 대표님 공천... 이름을 까먹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네.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네네네. 네. 모든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했고 네. 전략 공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전략 경선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해철 지금 예비 후보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옛날에 전 의원님 예.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천 받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예. 경선에서 떨어지셨어요. 네. 이미 이제 당원들 투표, 그다음에 주민들 투표, 기억나요? 주민들의 네. 평가를 받아서 탈락된 분이에요. 예. 이미 평가를 받은 분이 이분이 전략 공천된다. 그럼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해철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우리 그 민주당원들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어요. 네. 제가 그분의 명예 때문에 뭐 자세히는 얘기 드릴 네네. 수는 없겠지만 또 예. 당 부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전략 공천에 맞나를 예.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남국 예. 전 의원님도 저랑 되게 굉장히 친한 예. 동생입니다. 예. 물론 열심히 활동하고 안산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예. 일단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2020년에 제가 전략공천 공관위원이었어요. 예. 그때도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2번이나 전략공천을 받는다? 예.
그거는 조금 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거나 좀 언페어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해요. 뭐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쏙쏙되고 설득이 막 되는데 우리 정치 평론적 관점에서 우리 김규환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김용 대변인께서는 안산이면 안산, 뭐 예를 들면 하남이면 하남, 이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이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대한 출마 의지를 밝혀주신 건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갑자기 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물어보니까 뭔 말을 해야 되지? 네, 그냥 뭔 말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아무 말씀이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지역도 지역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압박이 여기저기서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은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평상시라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아주 많이 얻었던 뭐 과거의 어떤 시대였다면 국민들이 법원을 많이 믿으니까. 근데 그런 법원에 대한 신뢰가 법원이 정치 개입을 하고 조작 기소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유죄 판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법원의 신뢰가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선거에 나가고 말고에 대해서 판단을 결부시켜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니 상대가 사기를 쳤는데 사기꾼 말을 그대로 승복해가지고 내가 가라 마라 이걸 결정하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 주셔가지고 이 사실 주제가 어제 좀 뜨거워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께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이런 케이스에서는 과거에 공천을 준 사례가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신 거를 또 이제 우리 김용 대변인께서 맞받아치신 부분까지도 잘 봤습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 그 해당 기사를 보고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도 안 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사를 가짜로 막 조작하고 제작하고 한 적도 없었어요. 우리 김용 대변인께서는 제가 뭐 다시 입장을 여쭐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출마 불가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서 앞둔 사람이 출마하지 마라. 제가 근데 거꾸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역사적으로 대통령 후보 잡으려고 측근들 사냥했던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냐? 당연히 그 사냥에 이 조작당하고 희생됐던 사람을 우리 민주당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정조사로 그 진실을 밝히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는 많은 또 의원님들이 저에게 당당하게 이번에 이 보궐선거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뭐 북고센터에서도 정말 뭐 50분 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당의 많은 이 의견은 지금 그런 저의 이 생각과 그다음에 계획을 지지해주는 이러한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를 피력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가정과 전제하에 우리 김용 대변인께서 특정 지역구에 공천을 받고 만약에 출마를 했을 때는 본선 무대에서 동일한 문제를 상대방 후보가 또 지적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그야말로 정치 검찰의 논리예요. 우리가 조작해서 법원에 던졌는데 판결이 안 났어. 그냥 기다려. 아니 그러면은 제가 법원이 판결 안 하면은 5년 10년 동안 판결 안 되면은 저는 그냥 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법원에 빨리 판결해 달라고 작년부터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법원 앞에서 뭐 1인 시위라든가 많은 집회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법원은 감감무소식이에요. 저렇게 국정조사에서 많은 그 사실들이 진실들이 밝혀졌는데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법원이 좀 빨리 좀 판결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출마를 갖다 하면 안 된다. 그 논리는 그야말로 사건을 조작했던 정치 검찰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특집이다 보니까 사실은 끝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쯤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당의 그 결정에 대해서는 뭐 이 두 분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결정이라도 우리 김용 대변인께서 따를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건 뭐 굉장히 불편한 과정입니다만은 뭐 정치권에서도 포함하지만 여러 이야기가 들리긴 합니다. 가령 지금 현 지도부 내지는 공천을 하는 단계에서 김용 대변인을 어떠한 사유로든 공천에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혹시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 어떤 또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서 네. 미리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실들을 설득을 해야겠죠. 예. 온 분들과 함께 그다음에 지도부와 함께 좀 예. 이런 사실들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나되면 배신감이 크겠죠. 네, 네. 상당한 배신감이 드신다. 예. 네, 뭐 그런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 질문도 그럼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거 이제 어디까지 정치 공학적인 네, 부분이니까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하남이라는 지역구가 있고 네. 안산이라는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역구에 대한 사실 선호를 여쭙는 건 굉장히 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바 네. 원래 이제 김용 대변인 께서는 어떤 지역구를 원래 좀 먼저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둘 다 상관없어요. 네네네. 어디든지 당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뭐 안산 하남 뭐 다른 지역도 상관없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제가 이제 안산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전해철 의원님이 이력은 굉장히 훌륭하십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사실은 우리 이재명 당대표 하실 때 그때 체포동의안에 앞장서서 동의하면서 이 검찰의 어떻게 보면은 먹잇감이 되게 했던 전력을 감안할 때 그걸 좀 막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하남이 또 거기에 지금 의원으로 계신 현역 의원님들도 제가 좀 와서 그런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안산에 있는 이제 지역 의원들이 목소리 내주시고 하니까요. 현역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좀 안산 지역이 우리 바크라테스가 말씀하신데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이제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 김용 대변인이 또 사법 피해자로서 말씀도 해주셨고 정치 일선에 복귀하기 위한 또 의지를 또 다지는 오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두 분은 도움 말씀이 좀 부족했다. 내가 집에 갈 때쯤에는 내가 이 말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싶은 그런 대목이 있으면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일단 많이 하셨고 그 이재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그 참모, 핵심 참모라는 이유로 너무 고초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아무도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정황들은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셨고 또 유죄를 된 거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우리 김용 부원장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몸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요? 저는 그냥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일을 잘했었어? 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부터 오랫동안 옆에서 같이 합을 맞춰온 참모인 김용 대변인님이 국회에 가시면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일을 잘할까?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아고라고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김용 대변인님 응원하시는 분들 소개만 짧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 대변인님 정말로 응원합니다. 꼭 공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철 전 장관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 대변인님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님 안산에서 전략공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김용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도 어디 안 가나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맞는 말씀 우리 김용 대변인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라는 댓글. 김용 대변님께서도 너무 침착하게 말씀 잘하십니다. 그리고 뉴스트리님 왜 지웠어요? 다시 살려주세요. 김용님은 반드시 이번 보궐에 원내로 진입했으면 좋겠고 김규현 변호사님 다음 총선에 꼭 원내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빼나요? 임세은 대변인 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7일 금요일 순서였고요. 아고라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아고라는 5시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5시에도 여러분들 꼭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 5시는 오늘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임세은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실을 깨우는 목소리 박영식의 아고라 한계 속의 뉴스들 답답하셨죠 어디로 가야
나는 가라 진짜가 나타났다 막 계속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시간 놀리는 당당하게 팩트는 꼼꼼하게 하이웨이처럼 뻗어가는 통쾌한 비판 방영시가 돌아 재미져요 방영시가 돌아 후련해요 방영시가 돌아 쌈박해요 방영시가 돌아 정확해요 방영시가 돌아 믿음 가요 방영시가 돌아 함께해요 세상을 바꾸는 뜨거운 울림 지금은 박영식의 아고라 진실의 목소리 멈추지 않습니다 박영식의